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70이 넘은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뒷마당 정원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터를 잡은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다. 세월이 흘러주름은 깊어졌지만 순덕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들은 여전히 생기 있게 피어났다. 어머, 이 장미 새순이 또 이렇게 많이 났네.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가지치기를 했다. 이 정원은 순덕에게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한 사판삽 일궈낸 추억의 터전이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였으며 지금은 혼자 남은 순덕에게 가장 소중한 벗이 되어주고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순덕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그 아래 평상에서는 종종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뜸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따라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이 조용한 마을은 점점 더 적막해져 갔다. 순덕아, 점심은 먹었어? 담 너머로 이웃집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마을에 남은 몇 안 되는 동갑내기 친구였다.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지. 그런데 말이야, 어제 서울에서 손자가 전화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못 온다더라고. 바쁘다나 뭐라나.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순덕도 마찬가지였다. 세 명의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사업으로 바쁘고 둘째 딸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정신없고 막내 아들은 직장 일로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순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호미질을 시작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특히 이렇게 혼자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꽃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다. 각각의 꽃들에게 마치 손자들에게 하듯 다정한 말을 건넸다. 너희들은 참 예쁘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예쁘게 피어줘서 고마워. 그때였다. 장미 덤불 뒤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순덕의 눈에 띄었다. 저게 뭐지? 순덕은 호기심에 이끌려 장미 덤불 사이로 손을 뻗었다.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자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책 한 권이 손에 잡혔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순덕은 책을 털어내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 자신이 묻어둔 기억은 없었다. 혹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숨겨둔 것일까?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놀다가 떨어뜨린 것일까? 책을 열어보니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1962년 5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순덕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글씨였다. 어머나, 이게 내가 쓴 일기장이네. 순덕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안경을 쓰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50년도 더 된 자신의 글씨를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다. 그때는 이렇게 단정하고 예쁘게 글씨를 썼구나 싶어 스스로도 놀라웠다. 1962년 5월 15일. 오늘 영수와 처음 만났다. 시장에서 생선을 사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우산을 씌워준 사람이 바로 영수였다. 키가 크고 눈이 참 다정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목소리도 참 좋았다.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영수는 바로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때 그 설레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했다. 20살의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풋풋했는지 지금 읽어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일기를 썼었구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연애 시절의 달콤한 기록들, 결혼 준비를 하며 설레던 마음,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과 걱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63년 10월 3일.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매일이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저녁에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 남편은 항상 고맙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해준다. 나도 정말 행복하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는 정말 단순한 것들로도 행복했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 순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순덕은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래된 전등 불빛 아래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다. 1964년 4월 20일 남편이 오늘 꽃을 사왔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수줍게 웃었다. 하얀 국화꽃이었는데 정말 예뻤다. 우리 집 마당 한 구석에 심었다. 남편은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오래오래 피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아, 그 국화꽃이 지금 정원에 있는 그 꽃이구나. 순덕은 깨달았다. 지금도 매년 봄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국화꽃이 바로 그때 남편이 심어준 그 꽃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50년이 넘도록 해마다 피어나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5년 8월 10일 큰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다.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나는 아직 몸이 아프지만 이 작은 생명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남편은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순덕은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벅찬 기쁨, 남편과 함께 부모가 되었다는 신비로운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금은 그 아들이 40이 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일기 속에서는 여전히 갓 태어난 작은 아기였다. 1967년 3월 15일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번에는 딸이라서 남편이 더 좋아한다. 딸은 아빠를 닮아야 예쁘다고 하면서 웃고 있다. 큰아들은 동생이 신기한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 가족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행복도 배가 되는 것 같다.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지만 사랑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집인 것 같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였고 아이들 옷도 직접 만들어 입혔다.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970년 12월 25일 막내 아들이 태어났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아이다. 남편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비록 좁은 집이지만 5 식구가 함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다. 순덕은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좁은 방 하나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절. 겨울이면 연탄불 하나로 온 집을 데우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평상을 놓고 함께 잠들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순덕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일기장을 계속 넘기자 순덕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도 부족해지면서 순덕은 온갖 일을 다 해야 했다. 1975년 9월 1일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값, 책값이 만만치 않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나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네 양복점에서 재봉일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 힘들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순덕은 그때의 고생을 떠올렸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던 시절,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참고 일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1978년 11월 20일 둘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돈이 더 많이 든다. 남편은 부업으로 야간 경비일까지 시작했다. 나는 재봉일 외에도 동네 아이들 과외까지 하고 있다.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간다. 큰아이는 반에서 1등을 했다고 기뻐하며 달려왔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1982년 4월 10일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에 붙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남편과 나는 얼싸안고 울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집 한 채쯤은 아깝지 않다. 순덕은 그때의 복잡한 감정을 다시 느꼈다. 자식이 성공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던 시절이었다. 1985년 6월 15일 둘째도 대학에 갔고 막내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고 있지만
우리 부부는 점점 늙어간다. 남편은 과로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도 허리가 아파서 재봉이를 줄여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은 하지 않는다. 1990년 3월 25일 막내도 대학에 보냈다. 이제 우리 집은 텅 비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허전하다. 남편과 둘이서 저녁을 먹는데 너무 조용해서 어색할 정도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라고 남편이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순덕은 그때의 공허함을 기억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었다. 일기장을 덮고 순덕은 현재를 돌아보았다.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큰아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서울에서 큰 집에 살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한다. 둘째 딸은 아이들 교육에 매달려 있어서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못할 때가 많다. 막내 아들은 직장일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서 연락조차 뜸하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바쁜 듯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그런데 언제 한번 내려올 수 없니? 정원의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는데. 아, 그게 이번 달은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꼭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둘째 딸 영희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엄마, 지금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부만 물어보려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차 아니라서.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저녁에 전화는 오지 않았다. 막내 아들 준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 회의 중이거나 출장 중일 것이다. 순덕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때는 가족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자신만의 세계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많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1995년 12월 31일 올해도 저물어간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부부는 이제 정말 둘만 남았다. 남편은 이제 우리 시간이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립다. 특히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지내던 그때가 그립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순덕은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일기장을 읽으면서 순덕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정말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고 서로를 사랑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단순한 행복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2000년 5월 20일 남편이 아프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연락했더니 모두 달려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남편은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순덕은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아플 때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던 것이 기억났다. 그때는 정말 가족이 하나가 되었었다. 2001년 8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몰랐다. 아이들이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며칠 동안 함께 있어주었다. 하지만 결국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이 집이 이 정원이 이렇게 넓고 조용할 줄 몰랐다. 그 이후의 일기들은 점점 짧아졌다. 혼자 사는 일상은 단조로웠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다. 2010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혼자 맞는 새해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다고 하고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가끔 남편이 그립다.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해는 뭘 해볼까 계획을 세우던 그때가 그립다. 순덕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았을까? 아이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한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만 했을까? 젊은 시절의 자신은 달랐다. 적극적이었고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했으며 작은 행복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순덕은 결심했다. 아이들이 바쁘다면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들이 어릴 때 자신이 그랬듯이 이제는 자신이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순덕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써내려갔다. 2023년 5월 10일 오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났다.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어릴 때 내가 그랬듯이.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오랜만에 큰 요리를 해보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았다. 큰아들이 좋아했던 갈비찜, 둘째 딸이 좋아했던 잡채, 막내 아들이 좋아했던 동그랑땡. 요리를 하면서 순덕은 예전 생각이 났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뭐 해줬어? 하며 부엌으로 달려오던 모습, 맛있다며 허겁지겁 먹던 모습들이 생생했다. 요리를 다 하고 나서 순덕은 세 자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올 수 있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어머니, 그게 이번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민수야. 순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엄마가 부탁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딱 하루만 시간을 내줄 수 있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둘째 딸 영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전화했다. 영희야, 엄마야. 이번 주말에 아이들하고 함께 집에 올 수 있니? 엄마, 아이들 학원이 있어서. 영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학원 하루 빠지는 것보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엄마가 너희들 어릴 때 그랬듯이 말이야. 영희도 결국 오겠다고 약속했다. 막내 준호는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순덕의 간절한 부탁에 일정을 조정해서 토요일 저녁에라도 오겠다고 했다. 토요일 아침 순덕은 일찍부터 집 안팎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정원의 꽃들도 더욱 예쁘게 보였다. 오후 2시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민수야. 많이 바빴지? 네, 요즘 정말 바빠서. 그런데 어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들어와서 차부터 마시자. 영희도 곧 올 거야. 1시간 후 둘째 딸 영희가 두 아이와 함께 도착했다. 할머니! 손자들이 순덕에게 달려와 안겼다. 순덕은 오랜만에 손자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저녁 무렵 막내 준호도 도착했다. 온 가족이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순덕은 그동안 발견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얘들아, 엄마가 며칠 전에 정원에서 이걸 발견했어. 순덕은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엄마가 젊을 때 쓴 일기장이야. 너희들이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살던 그때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 순덕은 일기장의 몇 페이지를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 자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큰아들 민수가 말했다. 고생이 아니었어.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순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요즘 엄마는 외로웠어. 너희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만 가끔은 그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지. 그때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는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돈이 많아서도 큰 집에 살아서도 아니었어. 그냥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이야. 둘째 딸 영희가 순덕의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야, 영희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렸지.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막내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올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마라. 진심으로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중요해. 순덕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손자들,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가 많이 있어. 너희 아빠 엄마들이 어릴 때 이야기 말이야. 정말요? 들려주세요. 손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순덕은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어릴 때 기억들을 나누었다. 손자들은 순덕의 무릎에 기대어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이 정원 정말 예쁘네요.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아빠와 함께 가꾼 정원이야. 저기 하얀 국화꽃 보이지? 아빠가 엄마한테 처음 선물한 꽃이야. 지금도 매년 피어나고 있어. 정말요? 응, 사랑은 그런 거야. 한 번 심어두면 계속 피어나는 거지. 그날 밤 순덕은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썼다. 2023년 5월 15일 오늘 온 가족이 모였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이들과 손자들이 모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떠들썩하고 따뜻했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